이제 지방선거가 3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진표도 속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본선 같은 예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들, 오늘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장환 장한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정치권 국회는 검수완박 때문에 정신없는 한 주를 보냈고 또 그와 동시에 이제 6일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곳곳이 주요 대진표가 완성이 되고 있는데 오늘 먼저 관심 지역들 위주로 어떤 후보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좀 짚어본 이후에 또 어제에 이어서 검수완박 못한 내용들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오늘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시장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재원 후보 총 득표율은 26.43%입니다. 다음은 유영하 후보 총 득표율은 18.62%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후보 총 득표율은 54.95%입니다. 감산점 10%를 반영하면 최종 득표율은 49.46%입니다. 국민의힘 대구광역시장 최종 후보자로 홍준표 후보가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대구시장의 홍준표 후보가 결정됐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셨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예상하셨나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네. 이른바 박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를 까보니 감산점을 빼면 과반이 넘었습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홍준표 의원이 지금 현역 이제 대구 지역 국회의원이잖아요. 네. 또 대선 후보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지명도와 어떤 지지도가 뭐 압도적일 것이다. 뭐 충분히 네. 예상을 했던 바시고요. 예.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나와서 유영하 후보를 도왔지만 정치라는 거는 박 전 대통령은 일단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잖아요. 네. 근데 홍준표 의원은 한편으로 뭐 앞으로 이제 대선 도전할 수 있는 미래잖아요. 네. 근데 선거라는 거는 결국 과거보다는 미래를 더 지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대선 후보, 잠재적인 대선 그렇죠. 후보군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뭐 이 대구 시민들의 이제 안쓰러움이라든지 네. 측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러나 정치라는 것도 내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즉 미래를 보고 행사하는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홍준표 의원이 이제 앞으로의 대선 후보에 대한 가능성 뭐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을 해서 저는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특히 김재원 전 의원이 나옴에 인해서 윤심에 대한 이제 좀 어떤 이 평가 예. 이런 것들도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사실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과연 윤심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에 대한 조금의 어떤 저는 의문이 있었다고 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것 같이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뭐 김은혜 후보 같이 예. 뭔가 밀접도가 있었다는 모르겠는데 네. 과연 김재원 후보가 윤심이냐라고 딱히 이야기하기에는 조금의 어떤 부족한 점이 있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홍준표 이제 이 의원 당선은 저는 뭐 결과는 예측됐던 예. 그런 결과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잠재적인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아직까지도 여겨지는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분석이셨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높은 경쟁력이 홍준표 후보의 뭐 완승에 기여했다. 이건 뭐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나머지 두 후보가 대구의 정치적 기반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었다고 봐요. 네. 김재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심을 안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당선인과의 접점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 공천 룰과 관련된 잡음들, 논란들, 셀프 공천 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를 갖다가 중복 감산하는 예, 이런 예. 룰 논란의 연관성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리고 김재원 후보가 뭐 대구에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 의원을 갖다가 경북 지역, 대구 네. 인근 지역에서만 의원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윤심을 안을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고 박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 게 없어요. 네. 그리고 TV 토론 과정에서 대구의 지역 위치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역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 또는 인간적인 연민만으로 예. 저는 이 정도 나온 것도 18% 정도 나온 것도 네.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애초에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을 노릴 쉽게 얘기하면 정치적 체급이나 지명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의 정치적 기반이나 이런 게 과연 있었나. 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대구의 그 다른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성을 같은 경우 이런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나오기 위한 일종의 전초 작업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금 예. 처음부터 좀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니었나 싶어요. 예, 국민의힘 상황은 지금 이렇고 후보는 이렇게 일단 확정이 됐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재현 후보 한 명 이제 나섰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지금 TK 쪽은 민주당은 후보가 나서기가 선뜻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지난 5년 전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대구나 TK에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예. 소위 꿈꿔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뭐 김부겸 총리도 그렇고 홍일학 의원인가요? 뭐 그런 의원들도 계셨는데 예. 네. 이게 5년 사이에 붕괴를 해버렸습니다. 또 정치적인 은퇴를 하셨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앞으로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예. 그동안에 5년, 10년 또는 수도권을 버리고 또는 유리한 지역을 버리고 소위 지역 구도 탈피라고 하는 예, 예. 이런 정치적 시도를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인물들조차 보이지 않으니까 당분간 그런 인물들이 만들어지려면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 차원의 의지도 그리고 또 개인의 의지도 지금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지금 볼 수 뭐 있겠네요. 수도권에서 살아남기도 바쁜 민주당 예, 상황을 예. 돌이켜 보면 네. 대구 지역에서 다시 그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가 상황이 돼버렸죠. 예. 네. 강원 지역도 재미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강원지사 후보로는 김진태 전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는데요. 네, 이 강원 지역 국민의힘 경선 참 공천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이 결국에는 기사 회생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컷오프 됐다가 결국에는 이제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떤 원칙을 처음부터 했는가? 왜 전략 공천을 처음부터 했던가? 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처음에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5.18 발언이라든지 뭐 등등 때문에 이제 전략 공천 한다고 해놓고 네. 또 본인이 뭐 단식 농성하고 뭐 이 하니까 또 이제 이게 예.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걸 누가 수용을 하겠습니까? 저렇게 버티면 된다라는 이제 하나의 인상을 심어준 거 아니겠어요? 사과하면 된다. 그렇죠. 뭐 이런. 사과하면 된다. 그리고 단식 농성하면 바꿀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게 해줘 버리면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져 버리죠. 네. 당에서 그럼 전략 공천할 때는 무슨 이유로 했다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이광재 의원의 이제 출마 이 선언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정치 신인인 이제 황상무 전 앵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진 네.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이 그 출마를 나선 거기 때문에 네. 아직 지역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 취재를 해보면요. 네. 예, 전국 단위 선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자기 나오고 지명도나 이게 중요하지만 네.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의 어떤 토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네. 오랫동안 지역에서 그래도 이제 했던 것, 뭐 동문회라든지 예. 연고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지역에서의 활동을 얼마나 그렇죠.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 중앙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지역에 가면 매구 못 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황 후보는 정치적 경험이 아직 없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리고 또 지역에 이번에 처음 내려간 거거든요. 예. 네네. 거기서 몇 번 떨어지고 또 인지도가 높아지고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국회의원도 했고, 네. 또 이제 뭐 떨어지기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서 계속 이제 밭을 갈고 왔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가 실제로 이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에서 그런 걸 생각했더라면 두 사람 붙인다는 게 굉장히 무모한 것이죠. 네. 이제 그런 것은 결과는 저는 충분히 예측할 것이고 보고 아무래도 이번 이제 저렇게 한 것은 상대방 즉 이광재 의원의 출마를 이제 상당히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 황상무 전 앵커 이제 황상무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운동 당시에 이른바 그 토론 선생님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윤심이 반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에 이 강원도에서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윤심은 통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윤심이요.
보여야 윤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윤심이든 박심이든 후보들이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지만 황상무 후보가 같은 언론인인데 네. 누구는 대통령의 입으로 한 달 동안 매일 TV에 나왔습니다. 네. 김은혜 후보죠. 네. 예. 그런데 같은 언론인 출신이지만 TV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이분이 대통령의 그 당선인의 TV 토론 교사라는 거 과연 국민들이 알까요? 확실히 네. 이제 말씀 들어보면은 윤석열 당선인 옆에 그 황상무 얼굴이 후보가 안 보였습니다. 같이 있는 그 그림이 잘 안 나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아니 선거 때 나 뭐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오히려 김진태 후보가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장도 하고 이름이 오히려 더 거론됐었던 측면들이 오히려 더 많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황상무 후보가 지역에 또는 윤심을 받아 안을 정도의 또는 김은혜 후보와 대비되는 네. 어떤 그 정도의 그런 그 연관성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예. 오롯이 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예. 보이고 네. 무엇보다도 또 하나 보여주는 측면이 국면이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잖아요. 대선의 연장선상에서 검수완박 벌어지고 때문에요. 있다니까 이게 센 후보가는 뭔가 확실하게 지지층을 그러니까 보수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후보가 네. 지금은 각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걸 또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중도 성향의 후보들은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유승민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 경선에서 맥을 못 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대강 구도에서는 확연하게 색깔을 분명히 하고 또 지지층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게 네. 또 한 번 예. 드러난 그런 예선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윤심이 이제 강원에서는 별로 작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윤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주인공입니다.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이 됐는데요. 김은혜 후보의 얼굴 보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저 김은혜는 오늘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잘 사는 경기도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이것은 오직 저 김은혜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말보다 발로 뛰는 김은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초선입니다. 그런데 다선인 유승민 후보, 그냥 다선도 아니고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파죽지세 기세로 꺾었어요. 그런데 유승민 후보는 이제 경선이 마치고 나서 또 굉장히 날선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윤심이 작동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근데 저는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윤석열 당선인을 비판한 것은 좀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본인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대선 경선 이후에 거의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윤 당선인을 거의 도우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번 뭐 유세에 나왔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에서 당원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당의 후보가 정해지면 예. 그걸 돕는 게 어떤 면에서 경선 후보자들의 당연한 어떤 예, 의무인데 예. 그걸 하지도 않고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본인이 선거에 나오기 뭐 직전에 이제 나와서 한 번 얼굴 비친 거 이상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심에서 이게 호응을 하진 않죠. 네. 또 그리고 경기도에 한 번도 본인이 정책으로 뭐 도전한 적이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안 했죠. 네. 뭐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쪽에 있는 당원 조직에서는 이게 갑자기 뭔가 그리고 또 이게 접합도가 예. 한 형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예,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 돕고 뭔가 했으면 어허. 그 당협위원장이나 당원들하고 예, 뭔가 예. 끈끈한 관계 형성이 됐을 텐데 예. 네. 이번에 대부분의 당협위원장들이 다 김은혜 후보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런 김은혜 의원이 이제 이번에 경기도에 또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네, 또 윤석열 지역구가 당선인 있죠. 측근이기도 하고 네. 선거 때 대장동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또 싸우기도 하고 네. 당연히 당원들 입장에서는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이 승부는 끝난 것인데 문제는 이걸 당선인한테 책임 돌릴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본인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예. 네. 아니 갑작스럽게 경기도지사에 왜 나왔는지 두 번째 왜 대선 과정에 도우지 않았는지 예.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요. 네. 그래놓고 당원들이 자기 안 찍어주니까 이거는 윤심이 작용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게 앞뒤가 저는 안 맞다 예.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유승민 후보가 김은혜 후보의 벽을 넘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동연 후보, 안민석 후보, 염태용 후보, 또 조정식 후보 지금 4파전 이제 며칠 내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 정해진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아무래도 여론상에선 지금 김동연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누군가가 정해진다면 김은혜 후보와의 1대1 그런 구도에서 승부가 어떻게 펼쳐질 것 같은지 전망까지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네, 뭐 저는 지금 이게 대선 대리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확실하게 윤심을 아는 김은혜 후보 그리고 명심을 아는 김동연 후보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구도 자체는 국민의힘이 유리한 게 분명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금 당선인이 국정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뭔가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네. 그 투표 동력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런 원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지방선거에서 김은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곧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는 걸로 소위 투표의 동력 요인이 네.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자질이나 뭐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입증 가능하지만 경선에서 지금 그 소위 민주당의 그 지지세를 얼마나 포용할 수 있고 네. 또 이 과정에서 소위 명심을 얼마나 이제 그 네.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데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세를 그렇죠. 얼마나 등에 업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해줘야지 국정 동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막 패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갖다가 위해서 투표에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네. 이거는 몇 단계의 설득 작업을 그렇죠. 거쳐야 되는 아무래도 거죠. 공력이 좀 떨어질 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그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부분이 낮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선 소위 말해서 전략적 투표 이것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이재명 고민이 이 선거 운동에 얼마만큼 개입하느냐, 그리고 만약에 김동연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얼마만큼 그걸 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몇 가지를 또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선거 구도가 짜여지고 또 선거 운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빠르게 회복해 내느냐가 민주당 후보가 될 분의 이제 과제가 되겠죠. 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최종 후보를 선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또 그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또 일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실까요? 세 분을 우선 정했습니다. 송영길, 박주민, 김진애 경선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추가 1인에 대해서 응답을 좀 기다리는 중이어서 그분이 수락을 하면 그분 포함 4인이 되는 거고요.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더 저녁 시간 동안에 대화를 더 나눠보기로 그렇게 정했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영선 장관인가요? 우선 박영선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 과정에서 방식이 좀 번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송영길 후보, 박주민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려고 했다가 이 결정을 비대위에서 뒤집었거든요. 다시 이제 경선을 같이 치르기로 하고 또 100% 국민 경선으로 선출을 하겠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주당의 난맥상을 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이제 권력 공백기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사실은 당대표 이제 대선 책임을 지면서 그만뒀는데 네. 갑자기 인천에 있다가 갑자기 또 서울시장을 출마한다 그러니 네, 네. 이게 이제 설득력을 못 얻는 거예요. 특히 같은 동료들인 586 의원들한테 결정적으로 지금 설득력을 못 얻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형 전 의원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지금 김민석, 우상호 뭐 이런 분들이 다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명분도 없는 거예요. 왜 나서야 되는지. 용패론도 있었고 선거 네. 패배 책임론도 그렇죠. 있었고. 왜 나서진 데 대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본인이 만들어서 4선 이상 이제 그만 뭐 출마 못하게 안 한다. 하겠다. 선거 패배 책임진다. 네네. 책임진다는 게 그러면 본인이 선거 출마하는 게 책임지는 건 아니잖아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지방선거는 얘기가 그게 없었으니까요. 사실은 뭐 말을 장난이 비슷한 거죠. 네. 본인이 책임진다는 거는 일단 이렇게 나서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렇게 나서버리니 더군다나 본인이 이재명 후보를 자꾸 끌어들여서 네. 뭔가 이재명과 본인과 함께 어떤 패키지로 간다는 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니까 당내에서 이제 반발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네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 상임고문이 아직 당내 영향력을 이제 주류화하려고 있는 단계에서 네. 적극적으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을 이제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대위가 결정을 번복하는데 이재명 상임고문이 뭐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많죠.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직접 전화를 다 돌렸다. 왜 그런 보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죠. 네. 송영길 왜 저 대표 공천 안 주느냐, 줘야 된다. 네. 뭐 등등 이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상임고문이 이제 당내 영향력을 높여가는 차원. 거기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편승을 하겠다는 측면들. 거기서 아마 이제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판세 자체가 본인이 지난번에도 패배를 했고 네. 또 이번에도 나선다는 게 또 어떤 면에서 명분이 부담스러울 없고 수 있다. 판세 자체를 볼 때는 유리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저는 병수왕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고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내부적으로 이제 경선이 치러진다 하더라도 예. 이 논란은 아마 특히 이제 계속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네, 앞에서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사실 추가 1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그 박영선 전 장관은 결국에 출마를 고사했습니다. 일각에선 이렇게 경선 과정이 번복이 된 것도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현 시장을 상대할 만한 그 적임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분란만 일으키고 결국에는 당내 개파 갈등만 이렇게 부추기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뭐 지난 2주 동안의 논쟁이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결국은 신청한 후보들만 다시 또 경선을 하게 됐어요. 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결과적으로는 명분도 실리도 다 놓쳐버렸습니다. 네. 오히려 민주당의 문제점만 고스란히 노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바뀌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누가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권한도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책임도 분산돼 있더라. 즉 누구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네.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논란을 벌인 겁니다. 근데 책임론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명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다 동의하는 일이에요. 본인도 동의합니다. 심지어. 네. 그런데 나를 뛰어넘는 지지율 있는 후보를 데려오면 자기가 깨끗하게 사퇴하겠다는데 그런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고 후보 교체론을 얘기하니 이게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점에서 누구도 권한도 없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네. 결국은 2주 동안 쌈질만 하다가 다시 도루묵이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지금의 어떤 리더십 부재, 그다음에 방향성 부재 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준 그런 최악의 경선 그 결정 과정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야당 대표 시절에 네. 조순 서울대 교수를 이제 영입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서울시장을 내세웠잖아요. 네. 결국 돌풍을 일으켜서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끼리만 뭔가 하겠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자기들 이제 기득권이죠. 네. 이걸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내부에 저런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에서 좀 영입해야 왜냐하면 된다. 영입을 하려면 모든 걸 본인들이 내려놔야 되는데 네. 아무것도 안 내려놓고 있는데다가 영입해라 그럼 내가 비켜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누가 영입을 하겠습니까? 이 100% 국민 여론조사로 뽑겠다라는 것도 사실 그 외부 영입 인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외부 인사들은 수용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 전략공천하면 누구를 딱 찍어서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선거 지원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야지만 외부 인사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이 그냥 내부에서 들어오면 경선한다? 그럼 누가 경선하겠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끼리만 경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 상상력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 네. 저희가 지선 얘기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검수완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수완박 어제도 짚었습니다만 저희가 이 법안이 이제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이번에 의장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그 FBI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그리고 그 준비를 거쳐서 설립하는 1년 6개월 내에 이 2대 범죄도 이제는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 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안 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 범죄와 대형 경제 범죄, 여기는 증권 범죄가 포함됩니다만은 이 2개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것으로. 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고 또 국민의힘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맞서다가 전격적으로 합의가 됐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좀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는 이거는 거의 뭐 야합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 경제와 부패 제외하고 다 경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선거사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정치인들한테 더 수사력이 약해지는, 결국에 자기네들만 좋은 일을 여야가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검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를 막았다. 이게 아니라 정치인의 기본권 침해를 막았다. 예. 그 법안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번 법안을 통해서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어떤 면에서 합의를 했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패착이 뭐냐면, 민주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온 게 이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이 원칙이었거든요. 근데 과연 분리해야 되느냐는 저는 근본적 의문이 있는 거예요. 왜냐,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분리한 국가는 한 8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국가는 함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자지 않습니까? 그럼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 취재하는 기자와 기사 쓰는 기사가 다르면 그게 어떻게 씁니까? 기사가 취재한 기사가 직접 기사를 쓰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6개 범죄 중에서 2개 범죄만 남겨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준이 철저히 저는 정치인들 기준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 자, 중요한 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공직자 사건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보다는 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검찰이 하는 게 당연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출마해서 선거 위반이 걸렸다. 6개월 안에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소속된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경찰이 그걸 제대로 수사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거는 여야 의원들이 다 어떤 면에서 보면 공통의 이해관계를 합의한 게 아니냐. 특히 직무 관련된 범죄. 요즘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대부분의 범죄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여도 그렇고 사실 야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다 두려운 거예요. 그거를 어떤 면에서 경찰로 줘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번 법안이 국민을 어떤 관점에서 국민의 편익과 인권보호라는 그 관점이 아니라 정치인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는 그 여야가 어떤 면에서 합의한 게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있습니다. 지적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런데 이제 수사 기소 이대로 잠정한 그 합의한 대로 가게 되면 수사 기소가 이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경제 범죄 그리고 부패 범죄 이 2가지는 남겨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계속 남겨두고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결국 이제 이 범죄라는 게요, 경제 범죄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경제 범죄를 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직권남용도 만약에 공무원이 연루가 되면 인류가 돼 있는 것이고. 무자르듯이 잘할 수는 그러니까 대장동 수사 보십시오. 대장동 수사 2군데서 했습니다. 경찰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했어요. 어떤 피해자는 오늘은 검찰 가야 되는데 똑같이 소환 수사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이 업무 분장을 두고서도 혼선이 일어날 수 있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경제사범인데 이 사람이 직권남용도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경찰은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정치인들이 딱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선거법 위반 사건도 다른 거와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박 교수님. 네, 저는 여소야대에서 대화 타협의 가능성을 봤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도를 바꾸는 데 있어서 그 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반부패 시스템을 갖다가 갖추는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로 성공을 한 게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라는 게 그러면은 뭐 허점이 없었냐? 허점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화훼농가, 농산물 다 죽겠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식당들도 죽겠다고 난리가 났었고요.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왜 안 하냐? 하지만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이제는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까지 그럼 검찰의 70년 이 시스템이 옳았냐?
옳았으면 검찰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질 않았을 겁니다. 네. 굉장히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나온 거예요. 예. 다만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당연히 네. 저는 이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전 그런 점에서 대화와 타협이 필요했다. 네. 일방적인 통행은 결국은 논란만 났을 것이고. 어떻게든 합의문을 이끌어낸 거 그 자체에 그렇죠. 저는 합의문을 이끌어내는 게 의미가 중요한 있다라고 거고 보신다는 거죠. 거기서 문제는 네. 그러면 그 합의문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쵸. 방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과정으로서 부패와 경제를 나눴는데 네. 그럼 다른 것과의 경계는 어떻게 지을 건지 네. 그다음에 한국형 FBI가 그러면 앞으로 잘 반부패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되는지 네. 원칙은 어디고 예외는 어딘지 이런 네. 부분들을 충실히 저는 채워나가는 게 정치권과 검찰이 할 일이지 예. 이거를 갖다가 검찰이 입법부의 권한을 갖다가 넘어서 네.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어떤 특권을 갖다가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한국형 FBI, 그러니까 중수청 가칭입니다. 이게 출범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 잠정적인 합의문에 불과해서요. 결국에 이게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중수청도 출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저는 진통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가 김영란법 돌이켜보면 압니다. 김영란법에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까? 하지만 결국 원칙이 정해졌고 예. 출발을 하면서 조금씩 예. 조금씩 고쳐져 나갔습니다. 결국에 출범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대하는 이현정 위원님 역시 출범까지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쉽진 않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중선 출범이 1년 6개월 뒤잖아요. 예. 총선 6개월 앞입니다. 지금 보장된 건 없어요. 네, 총선 6개월 앞에 과연 이게 지금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게 그러면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동훈 만약에 법무부 장관 되면 그걸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허락을 예. 할까요? 저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그냥 합의는 합의다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방선거와 또 그리고 검소완박 법안 처리 과정까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와 대담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